2026년 암호화폐 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세장인가? 4년 주기는 이제 끝난 건가?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과연 2026년에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들, 이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 뭔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이 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거시경제의 큰 흐름,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의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같이 봐야만 2026년의 진짜 모습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짚어보죠. 바로 가격이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왜 다들 이미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게 사실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2025년 들어서 비트코인만 해도 연초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4% 수준이고요. 아, 비트코인이 그 정도군요. 네, 이건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뭐 폴카닷이나 카르다노,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50%는 기본이고, 50%요? 네, 심지어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상위 50개 코인 중에서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인 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와, 거의 1년 내내 계좌가 파란불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뭐 차트만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암울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특히 2025년 4분기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아, 지지선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피터 브렌트 같은 아주 전설적인 트레이더는 과거 사이클처럼 최대 80%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적으로는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했죠. 그러니까 차트만 놓고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국면인 건 맞아요. 차트만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아닐까요? 방 안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창밖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해라는 게 바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흐름인 거죠. 정확한 비유예요. 시장 내부만 보면 완전 겨울인데 바깥 세상,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이 2025년에 벌써 3차례나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2026년에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장이 아주 높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닌 거죠. 그럼요.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꽉 조이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돈을 푸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주요국들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오히려 올리고 있다면서요.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건가요?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던 큰손들이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빚 갚아야겠다 하고 자산을 파는 그런 흐름.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저금리 엔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들기 시작했으니까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미국이랑 유럽은 유동성을 푸는데 일본은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은 늘어나지만 변동성도 커지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한쪽에선 풀고 다른 쪽에선 잠그니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시장에서는 다들 돈이 말랐다, 유동성이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금리는 내린다는데 왜 시장은 돈이 없다고 느낄까요? 여기서 바로 유동성 부족이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자금의 흐름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데이터에 숨어 있어요. 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요. 네, 2024년에 약 1,650억 달러였던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025년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1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죠. 1년 만에 2배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꼭 대기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락장에서 코인판 투자자들이 현금화해서 시장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주차장 같은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시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말 시장을 떠날 생각이었다면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갔겠죠.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주변에 머물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대기 자금, 영어로는 dry powder, 즉 마른 화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마른 화약. 언제든 발사될 준비가 된 자금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아주 빠르게 시장으로 유입될 준비가 된 자금인 셈이죠. 오케이, 그럼 단서들을 좀 정리해보죠. 가격 차트라는 현장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중앙은행이라는 외부 환경은 돈을 풀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장 주변에는 마른 화약 같은 대기 자금이 잔뜩 쌓여 있다. 이 조각들이 맞춰지면 2026년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군요. 네, 그 그림의 핵심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돈을 직접 푸는 거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 역사적인 크립토 불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였어요. 그럼 첫 번째 근거가 시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금리 인하라면 두 번째는 그 연료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 즉 규제에 명확하겠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신호등 없는 비포장 도로에서는 절대 안 달리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고속도로가 지금 깔리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칙이 생긴 게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법 하나가 생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암호화폐가 더 이상 불법적인 회색지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꺼렸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죠. 연료도 있고 고속도로도 깔렸으니 이제 운전자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근거인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정확합니다. 바이낸스 창업자나 월가의 유명 분석가 톰 리 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사이클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주도할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의미해요. 과거 사이클이 개인 투자자들이 벌이는 예측 불허의 월드컵 같았다면 앞으로는 규칙이랑 심판이 명확한 프로리그가 열리는 셈이죠. 기관들이 선수로 뛰는 리그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야기인데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2021년 같은 불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아주 강력하잖아요. 당연히 그 반론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장은 2021년은 정말 특수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각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이 세 가지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2026년의 통화 완화는 그때보다 훨씬 통제된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낮고 상승 속도는 더 더딜 거라는 게 현실적인 반론이에요.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권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겠네요. 훨씬 보수적이죠.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단기간에 1조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지적은 경쟁의 문제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들이 만드는 토크나 예금이나 각국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경쟁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죠. 아, 경쟁자가 늘어나는군요. 네, 시장 파이가 커지더라도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알겠습니다. 거시경제나 금융권 시각은 그렇다 치고 암호화폐 기술 자체에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아직 해결 안 된 확정성 문제라든가 대규모 해킹 같은 보안 위협이 기관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내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무리 거시 환경이 좋아지고 규제가 명확해져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또 터진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계속 다운되는 등 기술적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관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맡기려 하지 않겠죠. 이런 내부적인 기술 리스크는 항상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론과 비관론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 어떤 그림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먼저 지금 같은 하락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완전한 장기 약세장 시나리오. 이건 거시경제의 방향 전환 때문에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정반대네요.
2021년처럼 모두가 열광하는 광기 어린 투기적 불장이 다시 오는 시나리오. 네, 하지만 이것도 당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바로 완만하지만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과거처럼 가파른 V자 반등이 아니라 여러 변동성을 거치면서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뭐랄까 U자 형태의 상승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026년은 투기적 불장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첫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투기적 불장과 금융 인프라 편입 사이클. 이건 정말 핵심적인 변화네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밈이나 포머 같은 감정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나 규제 준수 여부 같은 이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해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투자 전략 역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이 자산군이 제도권 금융에 어떻게 편입되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2026년의 크립토 시장은 화려하게 터지는 폭죽이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자산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지 그 더 큰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다음 사이클이 정말 기관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금융 인프라의 통제권은 과연 누가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죠.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기관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일까요? 이 구도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